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전투로 여긴다. 그러나 인생은 전투가 아니다. 게임이다. 100년 전 어느 출판사도 받아주지 않은 원고 한 뭉치가 있었다. 이 원고를 작성한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스코벨 시인. 1925년 그녀는 결국 자비로 책을 찍어 세상에 꺼내놓게 된다. 그녀가 집필한 이 책은 인류가 지금까지 삶을 대하던 방식을 통째로 뒤집었다. 이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 사람이 뿌린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거둔다. 말이든 행동이든 던진 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규칙을 모르는 사람도 이미 이 게임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수를 두고 있다. 100년 전 이 원고를 마주한 출판사들이 하나같이 손을 내저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 게임의 규칙을 직시하는 순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남겨둔 게임의 규칙을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번영의 법칙. 이 게임에는 판이 하나 있다. 판이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편이 아니라 그 형편을 뒤에서 조립해내는 마음의 세계를 뜻한다.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는 화면 뒤에서 모든 사건과 조건들이 실제로 조립되는 형판인 셈이다. 이 보이지 않는 판은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세 개의 층위로 정교하게 나뉜다. 맨 위층은 접수창구다. 인간의 의식에 해당하며 보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앞에 나타난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결핍을 보면 결핍을 창구에 접수하는 시기다. 가운데 층은 무한한 동력인 잠재의식, 즉 실행부다. 접수된 그림을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로 조립해낸다. 진심으로 바란 아름다운 그림이든 무심코 흘린 두려움의 잔상이든 전달받은 설계도의 세밀한 부분까지 똑같이 투사할 뿐이다. 그리고 맨 아래 가장 깊은 층에는 아직 조립되지 않은 완전한 설계도 한 장이 미리 놓여 있다.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그려진, 그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고유한 제자리이며 인간의 내면에 깃든 신의 마음이자 완벽한 아이디어의 영역인 초의식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순서를 거꾸로 믿는다는 데 있다. 눈앞에 현실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과 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에 먼저 새겨진 그림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눈앞에 현실로 밀려나와 조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저 오래전 마음속에 밀어넣었던 원인이 뒤늦게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다. 이 판에는 인간적인 사정을 봐주는 심사위원이 없다. 사정이 안타깝다고 해서 봐주는 법도 예외도 없다. 그저 마음에 각인된 상태 그대로를 고스란히 현실로 돌려줄 뿐이다. 그래서 성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대비하는 사람은 두 개의 부조화스러운 명령서를 함께 새겨 넣은 셈이 된다. 둘 중 하나를 알아서 골라주지 않는다. 더 자주,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새겨 넣은 쪽을 그대로 조립할 뿐이다. 당장 갚을 길이 없는 막막한 빚을 진 사람을 떠올려보자. 방법을 찾지 못해 매일 헤매는 사람은 이미 소송당하고 파멸하는 최악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상상하며 새겨 넣은 사람이다. 반대로 반드시 해결된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장면을 매일 새기고 있는 중이다. 돈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타고 흘러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더 자주, 더 확고한 확신을 품은 채 새겨 넣었는가이다. 지금 당신이 매일 마음에 새겨 넣고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 그 장면은 머지않아 당신이 바라본 모습 그대로 현실에 조립되어 돌아온다. 마음의 가위. 무한한 동력인 가운데 층, 잠재의식의 그림을 새기는 도구는 바로 상상이다. 이것은 마음의 가위와 같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그림을 오려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위는 무언가를 자르고 있고 오늘 오려낸 그 조각이 머지않아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이 가위가 가장 자주 손에 쥐는 도구가 말이다. 말은 내뱉었을 때 그냥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뱉는 순간 의식을 통과해 곧장 그 아래층인 잠재의식으로 내려가 새겨진다. 늘 버스를 놓친다고 말하는 사람과 늘 버스를 잡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정류장에 서 있어도 전혀 다른 그림을 새기고 있는 셈이다. 한쪽은 실패를, 한쪽은 성공을 반복해서 그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말의 신비한 힘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말은 이미 그려둔 그림을 소리로 옮기는 통로다.
동시에 상상은 그 그림을 다시 굳히는 가위질이다. 반복해서 뱉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진짜로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두려움도 같은 방식으로 새겨진다.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자리 잡고 나서 대상을 찾아내는 감정이다. 근거 없이 특정한 장소나 물건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두려움을 걷어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대상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 있기도 하다. 두려워하는 동안 끌어당겼던 자리가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비워진 것이다. 믿음이 사물에 실리면 부적이 되고, 상황에 실리면 예감이 되고, 몸에 실리면 병이 된다. 어디에 실리든 원리는 같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이 실체를 입혀 새긴다. 병도 같은 언어로 읽을 수 있다. 모든 병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음의 기록이 있다. 몸을 고치려면 먼저 그 기록을 고쳐야 한다.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관절을 굳히고 눈을 흐리게 하며 끝없는 병의 목록을 새긴다.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질문이다.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그것을 새겼냐는 것이다. 구조화는 언제나 안에서 먼저 새겨져 밖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저주는 달기 저녁이면 제 집으로 돌아오듯 반드시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여기엔 남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없다. 누군가에게 불운을 빈다면 그 말은 결국 자신을 한 번 더 거쳐 돌아온다.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말이기도 하다. 축복도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를 해칠 힘을 잃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오래된 말은 감상적인 훈계가 아니라 이 원리를 그대로 적어둔 규칙이다. 말은 이미 잠재의식에 새겨진 그림이 새어나오는 배출구이면서 동시에 상상은 잠재의식에 그려진 다음 장면을 오려내는 도구다. 매일 무심코 뱉어내는 그 말 안에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오려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비저항의 법칙.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을 가로막는 수많은 역경과 부조화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운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하나의 규칙이 존재한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억울한 일을 무조건 참아내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다. 애초에 저항할 대상이 없다는 선언이다. 선과 악 두 개의 힘이 있다고 나누어 보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어놓은 금이다. 저항이라는 자세 자체가 사람을 그 금 안에 가두어 놓는다. 간절히 기다리던 연락이 있다고 해보자. 초조해질수록 원하는 소식 외에는 짜증스럽게 반응하고 행여 잘못될까 먼저 움직이는 행동조차 삼가게 된다. 그 순간 이미 상황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셈이 된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흘러갈 일을 손으로 직접 움켜쥐려 하는 것이다. 조바심과 통제는 같은 태도의 다른 이름이다. 붙들수록 정작 기다리던 것은 더디게 온다. 반대로 그 조바심을 내려놓고 이 일이 이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의식은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 있어서 문제를 직접 붙들수록 오히려 더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 짐을 가장 깊은 층, 초의식에 그대로 넘기면 된다. 의식이 못하는 일을 초의식이 대신 맡아 처리하고 그 답을 잠재의식에 채워 넣는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저항이 반드시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바심을 내는 것,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상황을 손으로 직접 움켜쥐려는 것, 이 모두가 저항의 다른 얼굴이다. 대적하는 것과 화해하라는 규칙이 있다. 그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상황은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말은 감정이 그 부조화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참이 된다. 그때 그 부조화는 영원히 지워진다. 저항하는 한 그 상황은 계속 곁에 남는다. 자리를 옮겨도 따라온다. 피하려 애쓸수록 같은 얼굴을 한 상황이 다른 이름을 달고 다시 나타난다. 이 게임에서 다뤄야 할 상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뿐이다. 상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나는 같은 답을 한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 당신이 바뀌면 상대도 바뀐다. 이 배움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 평정이다. 평정할 때 사람은 상황을 명료하게 읽고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분노는 눈을 흐리게 하고 두려움은 뒤집힌 확신이 되어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일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발을 동동 구르며 벗어나려 애쓰는 그 부조화스러운 현장은 실상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저항이 붙들고 있는 얼룩이다. 카르마와 용서의 법칙. 사람은 자신이 던진 수만을 돌려받는다. 이 게임은 부메랑의 판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조만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되돌아온다. 오래된 말로는 이것을 카르마, 되돌아오는 정산이라 부른다. 던진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한마디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문장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짜증 섞인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다음 날 낯선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시기다. 의식이 맑을수록 이 정사는 더 빠르게 처리된다. 이 되돌아옴을 누군가의 심판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돌려주는 것은 감정을 가진 심판자가 아니라 감정이 없는 정산 규칙이다. 전기의 법칙과 다르지 않다. 이 규칙을 알고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구가 되지만 모른 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감전 사고가 된다. 알미 깊을수록 책임도 무거워진다. 이 규칙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로 인해 더 크게 대가를 치른다. 몰라서 저지른 실수보다 알고도 저지른 실수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돌아온다. 지식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뒤집히는 지점이 있다. 이 정산 규칙이 철칙처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그 위에 또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지워주는 규칙이다. 뿌리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고 쌓인 빚도 어느 순간 통째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필연의 사슬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예외 조항이다. 그렇다면 정산 규칙은 거짓인가? 아니다. 정산은 여전히 유효한 규칙이다. 다만 그 위에 그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문이 하나 열려 있을 뿐이다. 실수를 저질렀다 해서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 그 부채는 지워진다. 이것이 정산과 용서가 함께 놓여야 하는 이유다. 정산만 있다면 이 판은 끝없는 청산의 장부가 되고 용서만 있다면 아무 규칙도 없는 혼돈이 된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실상은 스스로 서명한 장부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신성한 설계. 이 게임에는 사람마다 이미 배정된 자리가 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오직 그 사람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다. 이 완전한 설계도는 이미 판의 가장 깊은 층에 새겨진 채 그가 알아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상하는 힘이 곧 조립하는 힘이기에 그 설계도를 먼저 보지 않고서는 결코 겉으로 조립되지 않는다. 이 게임에서 사람의 가장 높은 요구는 재산도 명성도 아닌 자신에게 새겨진 이 설계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설계도에서 멀리 떠나와 있다는 데 있다. 그것을 다시 찾겠다고 나서는 순간 판이 통째로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기도 한다. 오래 붙들고 있던 자리가 정리되고 새로운 자리가 낡은 자리를 대신한다. 이 자리는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놀이에 가깝게 느껴진다. 몰두할수록 지치기보다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다. 씨앗은 나무의 설계도를 미리 품고 있으면서도 조건이 맞을 때까지 싹을 틔우지 않는다. 이 판 위의 자리도 다르지 않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새겨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그를 구하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제자리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그 자리에 이미 놓여있던 것이 스스로 그를 찾아온다. 손을 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포기는 판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고 손을 놓는 것은 자리를 믿고 물러서는 일이다. 자식의 진로를 대신 정해주려는 부모가 있다고 해보자. 아무리 세밀하게 설계해도 그것은 부모의 설계도이지 아이의 설계도가 아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아는 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구할 뿐이다. 이 아이 안에 이미 새겨진 자리가 평생에 걸쳐 온전히 드러나기를. 부모의 설계가 아니라 이 아이 자신의 설계대로 말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 이 게임에 올라섰는가. 오직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더 게임 오브 라이프 앤 하우 투 플레이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원래 사파가였다. 필라델피아 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웠고 뉴욕에서 화가 남편과 함께 잡지와 아동 도서에 사파를 그리며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1912년 14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겪었고 이 시기를 지나며 서서히 형이상학과 화건 쪽으로 관심을 옮겨갔다. 1920년대 이후부터는 사파가에서 영성 강연자와 저술가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졌고 그렇게 1925년 이 책을 출간하게 된다. 그녀는 인생을 전투가 아닌 게임이라 부른다. 다만 여기서 게임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퀘스트나 레벨이 있는 게임은 아니다. 그녀가 반복해서 쓴 단어들로 유추해보면 그녀가 말한 게임은 사실 카드 게임에 가깝다. 판을 따낸다는 뜻의 트릭이라는 표현이 책 전체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이다. 인생 공략법이라는 부제 그대로 이 책은 당시 독자에게 삶을 판돈이 걸린 하나의 게임으로 다시 보라는 낯선 제안이었다. 책 자체는 사례 나열에 가까운 구성이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이렇게 말해주었으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개인 상담 기록이 장마다 반복된다. 다만 그 기록 자체가 그녀 자신의 일방적 서술일 뿐 따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맹점은 존재한다. 그녀가 속한 사상적 뿌리는 뉴소트라 불린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상이다. 이후 수십 년 뒤 등장한 시크릿 계열의 자기계발서들이 다루는 개념 대부분이 이미 여기 원형으로 담겨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지금도 이 책을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100년 전 이미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 기대 효과를 직관적으로 설명했다고 평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병과 가난을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설명하는 대목이 질병과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피해자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다만 이 책이 던지는 궁극적 질문은 지금 내 앞의 현실을 나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만들어둔 결과로 볼 것인가로 볼 수 있다. 현실이라는 게임 위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수를 두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음 장면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